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종 기자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또 신나게 한 주를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한번 띄워주세요. 자,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단 시장 반응은 약간 세론 뉴스의 시장 반응이 나타난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이 오늘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었죠. 그러면서 이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발표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기업들이 진짜 열심히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한 인센티브나 유인이 약간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연합뉴스에서 워낙 잘 정리를 해둬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보시면 뭐 세제 지원, 우수기업 표창,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ETF를 출시하고 상장하겠다. 그러면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몰릴 수가 있겠죠.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뭐 투자 지표, PBR, PER, ROE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공표하고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은 1년에 한 번 공표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일단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참여할 만한 유인들이 분명히 뭐 세제 지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투자 지표를 공개하고 그리고 배당 성향을 공개하게 되면은 사실 다른 기업들과 우리가 비교하기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네임 앤 쉐임이라고 하죠. 네. 망신주기. 뭐 그쵸. 나쁘게 말하면 망신주기인데, 잘 그 자신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은 망신을 당하면서 또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만한 유인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한국 기업 특유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영국계 헤지펀드인 헤르메스가 지적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컨대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 쓰지 않더라. 투자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본 배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고,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대주주가 뭐 소수의 지분만을 갖고 이 그룹 전체를 경영한다든지, 그리고 대주주만의 주식의 프리미엄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 즉 거버넌스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그냥 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해소해주면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는 거고, 한국 기업은 거버넌스가 좋아져야만 이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다는 그 지적을 헤르메스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발표가 나온 것대로만 한다면 사실 이런 거죠. 기업 가치가 오르길 원하지 않는 기업들은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가 상당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주가가 좀 당분간 싸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싶은 기업들, 그리고 이게 주가가 싸서 내가 그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책임 강화, 또 주주총회 내실화,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기 테마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사실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견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또 작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거나 대주주 지분에만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하거나 자사주를 백기사에게 팔아서 우호 지분으로 만들거나 이런 관행을 없앨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오늘 주가가 좀 빠졌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세론 뉴스 때문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발표되고 나서
주가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 자발적 참여 유도라는 게 말은 좋은데 네. 사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잘 안 해왔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참여를 유인시키는 요인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사실 많긴 하더라고요. 네, 다음 뉴스는 MWC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개막을 해가지고 좀 있으면 개막을 합니다.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원래 연초가 되면은 1월달에는 이제 CES, 2월에는 MWC, 9월달에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또 이파라고 하는 그런 또 테크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MWC가 열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IT 기업들, 네. 그리고 통신사들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400여 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도 국내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큰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오. 국내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또 SK텔레콤, KT, SK하이닉스, 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주로 이제 테크나 IT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올해가 지금 가장 화두가 AI 아닙니까? 인공지능.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도 또 AI 이야기가 지금 난립니다. AI를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이번에는 또 되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기계 자체에서 지금 LLM이라든지 그런 생성형 모델을 활용하는 AI 기기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이게 지금 글로벌리는 뭐 런칭이 됐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박람회에서 지금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지금 줄을 많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4가 지금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폰이라고 하니까 또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폰의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 애플도 있지만 네. 하지만 또 중국 기업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중국 기업들도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한 거를 띄워주시면은 네 지금 네,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네. 네. 이게 지금 바로 샤오미가 이번에 내놓은 죄송합니다. 아너라고 하는 회사에서 내놓은 그 이제 스마트폰인데요. 매직 6 프로라고 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아너라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사실 유명하지는 않은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 화웨이, 샤오미 다음으로 지금 한 인기가 높은 3, 4위 정도 하는 회사고요. 네. 애플이랑 뭐 중국 내 점유율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화면을 보기만 하더라도 원격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움직일 수 있는 시선 추적 AI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뒤로 한번 좀 보내주시면은 네. 이거 같은 맞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지금 인기를 많이 이제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샤오미입니다. 사실 샤오미라고 하면은 뭐 대륙의 실수, 뭐 저가의 대명사긴 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샤오미에서 보여준 이제 14 시리즈가 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저기 위에 보시면은 자동차가 하나 있죠. 네. 뭐 약간 맥라렌 같기도 하고 포르쉐 같기도 한데 저 차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샤오미가 공개한 전기차인 SU7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네. 밑에 있는 스마트폰이 이번에 공개한 샤오미 14 시리즈인데 두 개가 이제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의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지금 이 스마트폰이 이제 인기를 얻었던 또 다른 이유는 요즘 스마트폰이 거의 카메라잖아요.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명품 카메라인 라이카랑 손을 잡고서 이번에 렌즈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카메라 성능이 뛰어난 삼성의 사실 갤럭시 S24나 갤럭시 시리즈들이 달을 찍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화질도 좋고. 백배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카메라 기능이 어쨌든 스마트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다 보니까 샤오미도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샤오미도 AI 쪽을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AI 사진 검색 기능이라든지 뭐 실시간 번역, 회의 기록 이런 것도 지금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뉴스들을 읽으면서 이번에 보니까 삼성이 기존에 바로 지난달에 보여줬던 기능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별로 그렇게 좀 기능적인 차별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에 또 대항하는 거는 보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 방식의 AI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픈 AI라든지 이런 전통 그 생성형 AI 기업들은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네. 통신사들이 AI 시장에 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이치텔레콤이라든지 EN그룹, 싱텔그룹, 소프트뱅크랑 이번에 GTAA라고 하는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GTAA가 뭐냐면 이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입니다. 이 5개의 이제 글로벌 텔레콤 회사들이 AI 기술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신망을 활용한 AI를 보여주겠다. 예를 들자면 쉽게 생각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SK텔레콤이
제공하고 있는 A-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A-닷 좋죠. 네. 네, 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폰이 녹음이 안 되는데 A-를 활용하면 녹음도 되고 추격도 해주고 또 A-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시간 통역 기능이 되거든요. 이게 온디바이스 AI를 자랑을 하는 S24 같은 경우에도 통역이 되는데 이게 없더라도 다른 기기를 활용하더라도 SKT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했던 게 A-의 장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글로벌리 좀 그 기술을 모아서 퍼뜨려 보자 이런 게 이번 SKT였고 KT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AI를 선보였는데 KT는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킬러 컨텐츠가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 이번에 좀 또 갤럭시 링이라는 걸 하나 공개를 했거든요. 반지입니까? 반지? 반지입니다. 네. 하나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말 그대로 반지인데 애플도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삼성이 먼저 이번에 공개를 하긴 했는데 보시면은 그냥 일반 반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안에 내장 칩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뭐 심전도라든지 혈류라든지 심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잴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하는데 어떤 거 같아요? 이주호 기자가 보기에는? 사실 저는 이거 워치로 다 재고 있어서 네네. 워치 있는데 내가 굳이 링까지 있어야 되나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이거도 어쨌든 간에 충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네. 그 시간만큼 또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 삼성이 말하는 것처럼 트래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기존에 있던 다른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들이랑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연 이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최근에 보였던 비전 프로 같이 그런 거를 이제 다른 디바이스랑 연결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조금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삼성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된 건지 아니면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지 않나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뭐 UAM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UAM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랑 크게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실물 크기의 조비 에비에이션에 이제 UAM 기체를 가져와서 되게 각광받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똑같이 이번에도 한다고 하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망을 활용한 관제 서비스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 실체가 드러나질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재밌는 관계를 보신다면 양사가 지금 통신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UAM 시장에서도 지금 국내에서는 각각의 얼라이언스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는 현대차 쪽이랑 같이 지금 손을 잡고 있고 하고 있고 SKT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비 측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MWC는 이제 29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AI에 관련돼서 또 다른 또 새로운 게 많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계속 뉴스를 또 체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손가락에만 끼우라는 얘기는 안 했다. 아, 네. 이런 얘기 다른 하시고. 곳에도 낄 수 그걸 또 어디 낄 수 있나요? 이런 얘기 하시고. 발가락에도 끼고 많이 네, 도전을 해보십시오. 네. 자, 좋습니다. 진짜 근데 과연 그 링 정도 착용하실 분들이라면 이미 워치는 있으신 분들이 착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핸드폰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 네. 부모님이 야 링 나왔댄다, 링 사야지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고, 잘 안 하시겠죠? 워치까지 이제 좀 기기에 익숙하신 분들이 와 링이 나왔네, 링까지 한번 차볼까, 뭐가 좋을지 한번 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찰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링과 워치의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면 굳이 링을 가격도 비쌉니다. 얼마입니까? 4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과연 네, 반지의 사실 신미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황금성 이런 기능들이 중요하잖아요. 황금성. 네. 근데 네. 어떤 기능을 또 이렇게 셀링 포인트로 잡을지도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요즘 너무 이 이야기가 민감한데요. 의대 증원 곳곳에서 파열음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또 새로운 좀 약간의 사건이 좀 뭐라고 할까요? 사건 해프닝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일이 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찬반 여부를 떠나서 왜냐하면 찬성 쪽이나 반대 쪽이나 모두 다 그 나름대로의 그 근거들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반을 할 수는 없고 사건의 진행 상황 정도를 저희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제 일주일째를 맞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속보로
보셨겠지만 뭐 10,000명 넘는 전공의들이 이제 뭐 사직서를 냈다 이런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마지노선을 제시를 했고요. 정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파열음이 또 나오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이날 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서는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할 것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인데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의협의 비대위와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의협이 의사를 대표하는 협의체라고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의협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비대위는 의협이 일단 의사들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비대위 가운데 하나지 네. 너희가 대표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또 이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비치면서 우리는 이제 서울대 교수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 전공의들과 인턴들의 스승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하나의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요 조사가 아니라 이건 희망 조사한 거 아니냐. 의대 증원이라는 거는 과학적 시뮬레이션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지 희망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몇 명 늘리고 싶다고 그냥 늘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요즘에 그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파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직서를 지출을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병원에서 연속 160시간씩 근무하면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 중에 응급실에 못 가는 분이 계시냐, 뭐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고 부추기는 정부와 언론은 반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야 우리는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그렇죠.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오늘 의료계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협 입장에서 어떻게 됐냐면 야 의협이 지금 대표를 해서 정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구성원을 모아서 제안해 달라고 우리가 대표성이 있질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참 이게 너무 강대강으로 치닫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네요. 우리는 네. 의협이랑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서울대 비대위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네, 뭐 지금 밥그릇 싸움 이야기도 많긴 한데 이게 뭐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뉴스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 오랜만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사이버 트럭 잘 아시죠? 네. 네, 좋아하죠. 사이버 트럭 네. 국내에 언제 출시하는지 아십니까? 예정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국내에서 언제쯤 볼 수 있는지는 아십니까? 예정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륙했습니다. 상륙했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부산항을 통해서 입항을 했습니다. 와, 네. 네, 이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앞으로 국내 출시랑은 사실 무관하게 들어오긴 했거든요.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하면은 지금 테슬라가 중국이랑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이제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릴레이 지금 순회 전시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중국이랑 일본에서 지금 시행을 했었고 이제 그 차량 중에 한 대가 이번에 먼저 이제 그 부산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아니죠 이번 주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네. 3월부터입니다. 네. 네. 3월부터 지금 이제 전국 서울, 뭐 부산, 대구 이런 이제 주요 도시를 돌면서 국내에서도 릴레이 이런 전시회를 가질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지금 많은 뭐 언론들도 그렇고요.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한국 출시가 거의 다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테슬라 코리아 쪽에서는 이번에 입항한 거는 이거는 뭐 출시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하고요. 단순히 이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서 가져온 온 것인데 워낙 지금 국내에서도
뭐 사전 계약자들이라든지 관심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보여주겠다는 건데 저는 미국에서 보고 왔습니다. 오.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CES 다녀오면서 이제 근처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웨스트 코비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 이제 전시장에 있는 걸 찍어 왔습니다. 정말 미래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입니다. 저 차는 그냥. 네. 너무 신기하게 생겼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거대해서 우와 무지막지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장이 이제 5,600이 넘고 차량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큰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볼 수 없는 그런 차량인데 저도 시승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테슬라에서 시승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승을 못했고 좀 살펴봤는데 뭐 되게 큽니다. 그리고 되게 멋있습니다. 네. 근데 좀 역시나 이제 뭐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스테인리스 외관이 어떨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되게 멋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테슬라 보면서 처음으로 우와 이런 차도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시장에서 과연 언제쯤 출시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중국이랑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출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워낙 지금 튼튼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행자 충돌에서 이제 보행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으면서 지금 유럽에서는 어쩌면 진짜로 실제로 지금 못 출시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출시가 되더라도 차량 무게가 3.5톤이 넘게 되면은 유럽에서는 새로운 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국내로 치면 약간 일종 보통보다도 조금 더 높은 건데 뭐죠? 특수 면허, 뭐 대형 그런 게 특수 있습니다. 뭐 이런 면허요? 네, 우리나라는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하나의 또 단계 같은 그런 면허증이 유럽에는 있는데 그걸 따야지만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출시하는 것도 조금 힘들어 보이고 출시를 하더라도 과연 판매가 잘 될지도 지금 의문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지금 출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FTA가 있다 보니까 한미 FTA가 이제 체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만 대 연간 판매가 5만 대가 안 되는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의 경우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한국에서도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쳐주는 그런 FTA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출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생산이죠. 지금 현재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연간 미국 이제 기가 텍사스에서 48,000대 정도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집계된 사전 예약 개수가 이제 총 200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40년 동안 지금 현재로서는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40년? 네, 40년이 네, 말이 40년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도 뭐 기가 팩토리 2라든지 기가 테슬라 2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멕시코에 지금 기가 멕시코를 짓고 나서 거기서도 이제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또 4680 배터리가 지금 네.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들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48,000대도 사실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결책이 약간 살짝 보이는 게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8월부터 네. 4680을 이제 오창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4680에 대한 배터리 수급도 조금 늘어나면서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조금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40년보다는 좀 짧아질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100만 대 정도가 200만 대 중에서 100만 대 이상이 미국 수요래요. 이게 국내는 언제 도입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국내 상륙한 거는 그럼 한 대입니까? 일단 한 대가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몇 대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쇼룸에 전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제 뭐 마케팅을 위해서 어디에 쓰거나 이럴기 위해서 행사를 조금 진행할 것 같아요. 몇 보니까. 대만 일단 들여왔다. 네, 국내 출시는 아직 요원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세요. 되게 특이한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CJ제일제당이 햇반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어떤 기업이 단일 품목의 성과를 공개하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기업 매출 그렇죠. 공개하죠. 네, 기업 매출 예를 들어서 뭐
그래요. 삼성전자가 스마트 링을 몇 개 팔았습니다. 보통 이렇게는 공개 안 하고 네. DX 뭐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부문별로 공개하잖아요. 근데 단일 품목의 성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마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그 햇반 전쟁이라고 이제 쿠팡과 CJ 제일제당이 한 그렇죠. 1년 전부터 계속 끌어오던 이런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햇반의 이제 매출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화면 함께 보시죠. 그 2023년에 햇반 매출이 8,503억 원을 기록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CJ 제일제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이 68%를 기록해서 전년보다 1.8%포인트 늘어났다.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았냐? 쿠팡에선 분명히 아직도 못 팔고 있습니다. 햇반은 안 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 경로를 다각화했죠. 어디 뭐 이마트, ssg.com, g마켓, 신세계, 배달의 민족 이렇게 유통 경로를 막 넓히다 보니까 야, 쿠팡 없어도 우리는 이만큼 매출을 냈어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 코스트코와 해외 주요 유통 경로에서 또 잘 팔았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도 이제 햇반이 나가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도움이 돼서 햇반의 연간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워낙 쿠팡의 이용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한 기업이 그 문제가 됐었던 한 품목의 실적까지 공개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건데요. 얼마 전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쿠팡은 4년 동안 거래를 끊었던 LG 생활건강의 제품을 다시 판매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LG 생활건강이 작년 중국 광군제 때 알리에서 LG 생활건강 물건을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쿠팡 입장에서도 야, 우리 거에서 안 팔았더니 얘네가 알리에서 파네? 라고 하면서 좀 긴장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시 LG 생건과 쿠팡 손을 잡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업계의 주요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알리에서 이제 K메뉴 있잖아요. 한국 제품들을 올려놓는 K메뉴 메뉴 거기에서 동원 F&B 등 국내 식품도 판매한다고 했거든요. 중국 커머스의 진격이 이제 그 국내 음식료 제품들까지 퍼져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거는 사실 중국의 물건들은 KC 인증을 받지 않고 직구에 넘어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안전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증을 받은 제품은 비쌀 수가 있고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좀 저렴합니다. 그러면 인증받지 않은 중국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비싸게 판매가 되면서 결국 중국의 그 셀러들과 중국 커머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규제의 빈틈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쁜 점들도 있지만 이렇게 뭐 음식료품 그다음에 우리가 생필품 이런 것들이 중국 커머스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좀 소비자 후생이 강화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조금 무섭네요. 그렇죠. 근데 알리에서 예를 들어서 짝퉁 햇반을 살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음식 사기는 굉장히 무서운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뉴스는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2013년도에 한번 왔었고 14년도 때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 왔을 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랑 만나면서 여러저러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들어와서 이제 이재용 회장도 당연히 만난다고 하는데 네. LG전자랑 이번에 좀 많은 재밌는 거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LG전자 조주환 대표를 만나서 이제 XR 기기에 대한 아무래도 좀 새로운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획 구상을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메타가 그 지금 XR 분야에서 애플이랑 굉장히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번에 나오면서 굉장히 큰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 입장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XR 기기에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까 LG가 하드웨어를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네. 근데 또 메타는 지금까지 XR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또 노하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네. 앱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협업이 조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들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네, 그러니까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네. 자, 좋습니다. 저희 3프로 뉴스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